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 중에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진짜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태하고, 나쁜 습관, 교육 부족, 경험 부족, 그 다음에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불량한 정신 자세,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뭐 친구나 가족의 나쁜 영향,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당연히. 결단력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이 주변에 나를 열악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으면 이게 10가지가 다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환경은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11가지 중에 10가지 중에 플러스 1이 열악한 환경이죠. 환경도 개선해야지만 이 10가지가 더욱더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지식을 좀 더 충전해야 되는, 뭐 주식을 충전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저희 도서관 정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안 그러면 서점에 가셔가지고, 안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셔가지고 책도 보시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다 잘 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서 자전거도 타시고 헬스도 하시고 본인 건강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셔가지고 환경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람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돈을 잃게 되든지 돈을 너무 갑자기 벌게 되면. 근데 그렇게 환경에 노출해 버리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제가 종교를 안 믿는다. 그럼 종교를 가셔가지고 그냥 들으십시오. 가셔가지고 명상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부를 추구하고 싶은 환경이 있는데 그런 환경이 없으신 분들은 더 큰 부자를 찾아가시든지 안 그러면 뭐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재테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같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 속에 내 몸을 던지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와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면 더욱더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세계를 조금 확장을 시켜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본인이 가보지 않은 곳에 한번 가보신다든지 안 그러면 뭐 두려움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이 10가지 플러스 열악한 환경까지 개선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부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50분 지났어요. 50분 지났는데 조금 지루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에 투자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 부자의 길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죠. 이걸 갖다 꼭 이거는 진짜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이 사료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냐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불인이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좀 어렵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보면은 뭐 정부 정책, 유동성, 개발호재, 금리, 전세가율, 뭐 수요공급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아가 마지막에 이 심리가 결국은 사람이 사고 팔고 해야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거래가 움직여야 돼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되는데 이 방사선을 굉장히 쭉쭉 꺼놨죠. 관련 있는 거 제가 연결시켜 놓은 건데 자, 한번 하나 볼게요. 수요 공급.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수요 공급은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고 팔고 공급이 많으면은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은 떨어진다. 그건 다 기본적인 거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아파트도 공급이 많으면은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
할게요. 다른 영향으로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딱 그거 정답만 보면 아파트도 많이 지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수요 대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면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가 작아.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기본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 정부 정책 뭐 요즘 심하죠, 그죠? 완전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르면은 가격을 잡으려고 정부가 규제를 막 팡팡 쏟아냅니다, 그죠?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사지 마, 사지 마. 뭐. 그리고 또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은 사사 하겠죠, 그죠? 왜냐면은 물가 상승해서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야 되니까. 너무 빠지고 하면 이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도 하고 완화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어느 일정 물가 상승에 맞게끔 맞추려고 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구나 알고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동성.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된 게 유동성이죠. 뭐 어려워요, 그냥. 유동성 한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저도 뭐 유동성 군인한테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알지만은 그냥 돈이 많다. 시중에 이렇게 들러다니는데 쓰고 주머니에서 뭐 사고 막 돈이 많다. 그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돈이 많이 풀리는 것 같까 수요 공급은 똑같은 거야. 돈이 많으니까 아파트 값도 같이.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 유동성이 많다. 이렇게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유동성이 돈이 많이 풀리거나 또는 돈이 작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영향을 받구나.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가요. 이건 갭투자 하시는 분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건데, 매매 가격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전세가가 4억 9천이에요. 그럼 1,000만 원 못하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는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전세가가 2억이에요. 그럼 내가 3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야 돼. 그러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은 사겠지만은 서민들 2억 3억밖에 없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도 아파트를 사고 매매 거래하고 아니면 사지 않거나 좀 붙으면은 실수요자가 조금 사고 너무 벌어지면은 힘드니까 전세도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 다음에 금리. 금리는 올라가면은 그죠? 금리가 너무 세면은 이제 특히 투자하시거나 우리가 대출을 내고 집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부담 이런 게 굉장히 커지니까 아무래도 주택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아이고 나 대출 못 갚겠어. 그러면 우측 팔아야 돼요. 그러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똑같이 소요 공급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개발도 이런 것도 있겠죠. 주변에 도로가 뚫린데 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데 지하철이 뚫린데 그러면은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런 개발 호재가 있으면은 계획, 착공, 완공에 따라서 받을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 제가 말한 건 100%는 아닙니다. 전부 다 이런 영향을 받지만은 100%는 아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산업경기,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게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다 받아요. 또 인구도 그렇죠. 결국 인구가 수요잖아요. 사람이 사고 파는 거니까. 인구가 빠져나간다면 당연히 아파트 값은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죠. 사람이, 일본의 그 유령도시, 그죠. 사람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 집들은 공짜로 준다고 그렇게도 한다 하더라고. 지혜수업 해가지고 주고 공짜로도 주고. 그런 나라 많죠, 그죠. 그래서 인구도 유입유출에 따라서 그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가 사람이 막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거나 방금 이 도시가 일자리가 다 빠져나가고 딴 데로 싹 쏠리면은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값도 영향을 받구나, 인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불인이 강하니까 열심히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어려우시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주시고요. 지혜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런 금리니 수요 공급이니 정책이니 이런 게 따라 사람들이 집을 사야 돼, 팔아야 돼. 정부가 저렇게 뚜벅이 잡으려고 그래. 전세가리 저리 붙었네. 유동성이 돈이 많이 풀린대. 내도 돈이 지금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터진대, 개발 호재인데.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심리가 반응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모두 긍정적 요인이 한다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근데 이게 경제 흐름이라는 게 이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정책도 만화 정책 피우고, 수요 공급도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가율도 붙고, 금리도 저금리 해가지고 제로 두드려주고, 돈도 많이 풀렸다?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서로 나무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이런 게 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불인이 탈출반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내가 처음 가는 지역은 어렵잖아요. 아마 내가 부산 사람이지만 서울을 잘 알 수 있다면 서울을 투자해보고 싶을 거예요. 내가 서울 사람이지만 서브프라임 시기에는 요 시기에는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죠. 요때 부산을 잘 알 수 있다면 부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서울을 살고 부산을 몰랐기 때문에 부산을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부터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카카오맵에서 여기서 요 네모 2개짜리 있죠. 그 다음에 법정동 경계라든지 행정동 경계를 하면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런 게 있어요. 영등포구가, 여의도 영등포가 서울에서 일자리가 많은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업무시설로는 좋은 입지지만 주거지로서는 약간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육 환경이 약간 떨어져요. 그럼 영등포구에서 교육 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양천구예요. 양천구. 학군이 높은 동네. 특목고 학군에서. 그래서 영등포구가 일자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강남도 수혜를 받지만 어디가 수혜를 받냐면 양천구가 또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역을 알면 영등포구에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거지는 어디를 선택할까? 이렇게 보니까 가까운 데가 어디 있지? 마포도 좋은 선택지가 될 거고 용산도 될 거고 양천구도 되겠구나. 근데 여기 강서구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더 멀리 계양구는 더 멀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 도시들이 뭉쳐서 권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총 7개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도권이 있고 그 다음 좀 강한 데가 동남권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다르게는 불경이라고 불러요. 그냥. 근데 요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까 시세 흐름을 보면요. 서울이 오를 때 수도권이 다 같이 올라가요. 서울이 떨어지면 수도권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도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권을 이룬다. 이렇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권을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요. 마치 한 개 도시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걸 지수로 해서 2021년 6월을 100의 지수로 두니까 2021년 6월이 모여야 되는 시점이라서 조금 매매 가격과 다르게 움직일 뿐이지 실제 가격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움직이는데 선행지수가 뭐냐면 서울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경기도 1급지가 움직이고 경기도 2급지가 움직일 때쯤에 인천이 움직이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가요. 그 다음 이제 경기 하급지. 이런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보면 비슷한 움직임을 가진다. 그 다음에 부울경입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크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격차가 조금 있죠. 수도권은 많이 붙어 있는 느낌이고 부울경은 조금 큰 방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약간 차이가 있죠. 좀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에요. 대구, 경북도 크게는 비슷해요. 다른 지역을 넣어보면 대구, 경북이 비슷하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 격차가 더 커져요.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생활권의 인식 때문이에요. 생활권의 인식. 서울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지가 어디에 모여 있냐면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고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천에 이번에 지하철이 연장이 됐는데 7호선 연장이 됐어요. 근데 인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재라고 불러요.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호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 울산이 광역철도가 연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울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울산의 악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과 인천을 연결시켜주는데 인천은 호재라고 부르는데 부산과 울산을 연결시켜주는데 울산의 악재가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서울의 모든 주거, 일자리,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인천에 연결이 되면 인천의 집값이 서울을 따라갈 것이야. 이래 보니까 호재라고 부르고
이제 부산, 울산을 보면 일자리가 어디가 많아요? 부산보다 울산이 많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울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교통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주거는 부산에서 하고 일만, 출퇴근만 울산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울산으로 갔던 인구가 다시 부산으로 오겠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부산과 울산이 서울과 인천만큼 차이가 더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에는 약간 악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생활권의 범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권역별 범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울 수도권은요, 아무리 경기도가 좋아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강남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 부산은 과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부산 아파트 가격보다 창원이 비쌌던 적이 있어요. 울산이 비쌌던 적도 있고. 왜냐하면 생활권이 좀 달랐거든요. 창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출퇴근하기에 멀었단 말이에요. 교통이 나쁘니까. 그래서 창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창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 아파트가 고소득자가 생기니까 부산보다 비싸지기도 했던 거예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근데 교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차량 보급률도 높아지고 교통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지만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회장님들은 본인이 직접 운전도 안 하고 차량도 좋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막히는 시간대에 출퇴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산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은 이제 부산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아마도 울산이 부산 가격을 뛰어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창원이 부산 가격을 뛰어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절된 생활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합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도 그랜드화, 글로벌화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도 봐야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권도 보면요, 세종이 새롭게 출범해서 그런데 이게 지수로 봐서 그런데 세종이 제일 위에 있겠죠.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 권역별로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릴 때마다 대전이 가격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세종이 좀 더 올라줘야 되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북이 가격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대구가 좀 더 올라줘야 되겠구나. 대구가 어느 정도 오르고 대구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 수요가 경북으로 퍼지게 되고, 서울이 오르다 보면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수요가 경기도로 퍼지게 되고, 아마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공동화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보면 한창 세종에 입주를 할 때는, 세종이 독주를 할 때는 대전이 주춤하다가 세종과 대전의 격차가 커지니까 대전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충남, 충북이 있는데 먼저 신호가 온 데가 충남이거든요. 그 다음 충남으로 갔다가 지금 어디가 핫하냐면 이제 충북이 핫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시 또 핫해지고 다 비슷해지면 다시 세종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 근데 도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도시가 먼저 움직이고 조금 덜 좋은 도시가 후행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권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위치보다 아까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생활권이 같이 간다 했죠. 같은 생활권이 된다 했죠.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거리보다 실제로 접근할 때 시간이나 비용, 편리성이 더 중요하더라. 제가 전매 제한 굉장히 중요하댔죠. 그래서 전매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분양권을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이 전매 제한을 등한시한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단지인지 아닌지, 분양하는 단지가 전매 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분양가 상한, 그러니까 전매 제한과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핫해서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것만 하고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준 이하로만 분양을 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거 누가 안 좋을까요? 당연히 건설사가 안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1,000만 원에 분양하려고 이렇게 쫙 계획을 짰는데, 주변에 시세가 올랐어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니까 1,500을 하네, 신축이.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1,500을 분양하려고 막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제도가 들어오면서 야 너희는 그냥 1200에서 1300 정도를 분양해. 이렇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마련을 한다면 건설사는 안 좋겠죠. 그죠? 그럼 누가 좋겠어요? 당연히 이 단지를 분양받는 사람은 좋겠죠. 왜냐하면 주변 시세는 1500 하는데 내가 당첨되면 그냥 1200에 분양하는데 주변 시세가 1500 한다. 그러면 이 단지의 청약만 되면 그 차이만큼은 바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좀 핫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제 분양가를 적정하게 규제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이제 목적 취지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내미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 도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야 너네 1000만 원을 해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건설사의 입장도 조금 생각해 줘야 되고 이렇게 뭐 서민 주거 안정도 도모해 줘야 되니까 그 적정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이제 어떤 페널티를 받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한번 봐야 돼요. 어떤 것들 받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첫째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전매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받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매 제한을 적용받고 거주 의무 적용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전매 제한은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제가 넘길게요. 똑같아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을 한번 볼게요. 원래라면 이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은 이제 공공택지에서만 이렇게 적용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 올해 2월 19일부터 민간 택지까지 확대됐어요. 거주 의무 기간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공공택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는 거주 의무 기간은 인근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5년 동안 거주 의무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거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인근 매매가의 80에서 100% 미만이면 3년 동안 무조건 살아야 돼요. 거주 의무를 두는 거예요. 민간 택지는 인근 매매가 80% 미만이면 3년 동안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의 80에서 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이거 왜 거주 의무를 둘까요? 잘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말대로 적절하게 규제함으로 해서 분양가를 싸게 내놓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당첨된 사람들은 일단 싸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주변 시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고 거주 목적으로, 오로지 거주 목적으로 너는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생각을 해라. 어떤 그런 목적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꾼들은 아예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거주 의무를 두니까. 5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거주를 꼭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게 샀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 거주는 무조건 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주 의무 기간이 차이가 난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쉬운 아이디어인데 그래도 불인이 강이니까 한번 되짚고 지나갈게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뭔지 한번 볼게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요 중에서 60제곱미터만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면 100분의 60이니까 건폐율은 60%예요. 하지만 용적률은 만약에 대지 면적 100인데 50씩 지을 수 있는데 내가 3층을 지었어요. 지하는 치지 않아요. 그래서 50씩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총 150을 지을 수 있으니까 100분의 150 해서 용적률은 150%가 나옵니다. 용적률이 클수록 그 분양사,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아하죠. 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요렇게 빽빽하지만 세대수를 많이 할수록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민간건설사는 좋아하고요. 요렇게 땅은 널찍한데 얼마 못 팔아먹으면 이익이 많이 안 남겠죠. 자, 우리 분석하기 전에 요것도 아시고 가셔야 돼요. 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자, 공급면적은 쉽게 말해서 분양받는 면적이에요. 나 34평에 살아요, 25평에 살아요. 이게 분양면적이고요. 전용면적은 25평 산다고 해서 25평이 싹 다 내 집안의 면적이 아니에요. 25평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구 타입이다, 84 타입이다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평으로 돌리면 34평 안 나와요. 25평 안 나와요. 왜? 전용 면적이거든요. 그럼 전용 면적에다가 분양 면적은 다른 면적들도 같이 합한 게 분양 면적이 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들어보셨잖아요. 분양 면적, 전용 면적. 요거는 아시는데 계약 면적이 뭐냐면요. 분양 면적에다가 이런 것들도 싹 다 넣는 거예요. 목욕탕, 헬스장, 주차장, 노인정, 경비실 이런 것까지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34평에 분양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는 건설사랑 55평을 계약했었던 거고요. 25평을 분양받기 위해서 사실은 40평을 계약하셨었던 거예요. 요 수치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게 많이 계산식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평을 제곱미터를 평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3.3을 곱하는데 바쁘니까 언제 소수점 곱하고 앉아있겠어요? 그냥 3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는 0.3025를 하면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0.3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빨리 현장에서 임장 가셔서 암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재개발 사업 현장이래요. 자, 요 투자 물건 살까요 말까요? 투자 들어가실래요 마실래요? 한번 같이 판단해 보세요. 감정평가에 뭐 예상대로 시세보다 낮게 나와요. 보통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게 관례예요.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800이근데 일반 분양가는 1,950이래요. 근데 이 매도자는 자기한테 피를 5천만 원 발래요. 살까요 말까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비싼지 싼지를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나는 1,950만 원짜리를 1,800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만큼 할인을 받고 들어가는 거죠. 한 평당. 그럼 얼마만큼 이득이냐? 150만 원만큼 34평을 받을 만큼 이득인데 조합원이 자기한테 5천만 원을 피입값으로 달라고 하니까 5천만 원을 빼는 거죠. 근데 이 조합원이 이 가격만 받는 게 아니고 매도가 A1을 또 받겠죠. 그쵸? 5천만 원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원래 가격 있을 거잖아요, 따로. 그래서 A 값과 이득, 계산한 이 이득의 합이 인근 주변의 시세보다 낮으실 때 투자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공인중개사 설명 들으면서 좋다고 하니까 투자 들어가는 것도 이러면 정말 묻지마 투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묶이십니다. 몇 년 고생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의 특징을 보면 이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를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은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을 할 때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햇볕을 가리게 돼도 건축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인접 대지. 이 땅에서 50cm만 띄우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건의 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이거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100세대 입주민들 중에서 아무도 안 들어갔을 건데 이걸 몰라서 100세대 입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안 팔려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 상담사 말만 믿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내 자신이 이 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1번이 먼저 지어졌다. 그래서 뷰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으나 2번이 50cm 띄우고 새롭게 지어지면서 이제 조망권이 완전 막히게 된 그런 사례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어떤 게 막힐 건지 이제 눈에 좀 보이시죠? 이 앞에 보시면 GS 칼텍스 주유소 이런 것도 부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건설사에서 수지가 더 타당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라도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
아파트는 막히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제 아는 동생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빨리 팔고 나와야 된다. 이 위험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막혀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아무튼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뭐 적은 돈을 투자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식,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20%만 넣고 80% 대출받은 사람들은 평생 이제 이자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햇볕도 못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여기 해운대 비치 베르빌 아파트도 원래는 오션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콘크리트 벽면 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가 가리게 되면 아무리 해운대라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땅을 볼 줄 알아야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땅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